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에 노출될수록 얼굴 피부 주름이 더 생긴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팀이 피부 질환이 없는 사람 188명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가 얼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2주간 관찰했는데 초미세먼지 노출이 누적될수록 얼굴의 주름 지수가 커지고 노화가 촉진됐습니다. 연구팀은 초미세먼지가 모공을 뚫고 들어가 과도한 활성산소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연구팀은 아직 미세먼지를 막는 화장품은 확인된 게 없는 만큼 외출 후에는 꼼꼼하게 세안해 씻어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갑상선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의 수가 남성의 2.5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여성 환자 2,400여만 명을 파악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 생성되거나 너무 적어 생기는 지병 때문에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는 남성보다 2.5에서 5.3배 많았습니다. 갑상선암 환자 수도 여성이 29만여 명으로 6만여 명 수준인 남성에 비해 4.5배 많았고 진료비는 1,936억여 원으로 남성의 3.4배였습니다. 간접 흡연이 직접 흡연보다 만성 신장병 발병 위험을 더 높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과 인하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비흡연자 2,200여 명을 간접 흡연에 노출된 그룹과 노출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만성 콩팥병 발병 위험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간접 흡연에 노출된 그룹의 발병 위험이 1.48배 더 높았는데요. 이는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발병 위험이 1.37배 증가한 것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수소 원자의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 빔을 이용해 암 조직을 파괴하는 양성자 치료가 초기 간암뿐 아니라 진행성 간암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진은 양성자 치료를 받은 간세포 암종 환자 243명의 5년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1기가 69%, 2기는 65% 이상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경과가 안 좋은 3, 4기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와 병행했을 때 생존율이 각각 43%, 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간암 생존율을 상회하는 수치로 양성자 치료가 모든 병기의 간암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임산부의 아이는 아토피 피부염에 걸릴 확률이 3배가량 높다는 연구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출생아 955명의 제대열 비타민 D 농도를 분석했는데요. 중증 결핍 수준인 밀리리터당 10나노그램 이하면 3세 이전에 아토피 피부염에 걸릴 위험이 정상치 아이보다 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태아는 엄마의 비타민 D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며 태아의 출생 후 피부염을 예방하려면 임신 초기부터 적정 비타민 D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몇 해 전 첫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던 이유가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증세가 심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며칠 동안 이 신경이 쓰일 정도로 속이 계속 불편해서 일상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분도 찝찝해서 사회생활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마주했던 전문의가 했던 말, 음주와 흡연 그리고 야식 등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식상했지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내 몸이 상하는 걸 방치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댔던 게 사실입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거죠. 오늘 이 시간 식도염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이 식도염은 전문의의 말처럼 우리의 생활 패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식도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식도염은 크게 역류성 식도염과 비역류성 식도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산이 역류해 식도 하부가 헐거나 짓무르는 역류성 식도염은 위와 식도의 경계 부위에 있는 조임근 조절이 약해져 주로 생깁니다.
다칠 때는 완전히 다치도록 조여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 역류성 식도염이 전체 식도염의 90%가량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비역류성 식도염에는 바이러스나 기생충, 세균 등이 침투해 일어나는 감염성 식도염과 약제 등의 화학작용에 의해 식도가 손상을 입는 부식성 식도염 등이 포함됩니다. 식도염이 있으면 음식물을 삼키기 어렵거나 삼킬 때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어 속쓰림과 구토, 발열,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고 심한 경우 출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식도염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느냐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를 들어서 뭐 감염성 식도염 중에 바이러스 식도염이 있다면 그런 바이러스 식도염이 맞는지 저희가 뭐 내시경을 통한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환자의 와 얘기하는 여러 가지 히스토리, 그러니까 환자가 얘기하는 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가 이전에 어떤 생활을 해왔고 또 환자가 뭐 면역력이 떨어질 만한 이전 지병들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환자 그 식도염의 원인을 좀 감별해야 되겠습니다. 식도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역류성 식도염은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식도 조임근이 느슨해지는 40,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음주와 흡연, 비만 등은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만약에 감염성 식도염인 경우에 그런 바이러스나 결국 세균이 식도에 침투하는 원인은 대부분 우리 몸의 면역력이 좀 떨어졌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역력을 올릴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식생활에 좀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에는 저희가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과식을 많이 한다고 하든지 혹은 뭐 비만인 경우 또 생활 습관에서 밤에 많이 먹어서 눕기 전에 바로 뭐 식사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식도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생활적인 부분에서의 개선이 치료의 예방이 되겠습니다. 비만인 경우에도 역류성 식도염이 잘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식도의 압력이 위의 압력보다 낮게 되는데요. 비만인 경우에는 그 차이를 더 심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하부 식도 조임근이 좀 더 느슨해지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면 상복부 통증과 함께 소화가 안 되고 입냄새가 나거나 목소리가 쉴 수도 있습니다. 또 위산이 역류하는 과정에서 입 안과 식도 사이의 통로인 인두가 자극을 받으면요, 기침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한 번 시작된 기침이 만성 기침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원인은 모르지만 이런 기침이 수개월간 지속되면 단순히 기관지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자 39세 환자분인데요. 환자분이 속쓰림을 주소로 내원하셨고 환자분이 약물 치료도 회복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내시경을 시행을 했습니다. 내시경을 시행했는데 보시다시피 이런 식도 점막에 손상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걸로 이로 판단했을 때는 중등도 이상의 식도염을 저희가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환자분의 경우는 우선은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의 변화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고용량의 산 억제제를 먼저 투여를 하고요. 그럼에도 만약에 회복이 안 된다면 뭐 약물의 변경을 한다든지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식도염 진단은 내시경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염증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살핍니다. 치료는 원인을 다스리는 약물을 투여하면서 이어집니다.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는 주로 산 억제제 약품을 쓰고 감염성 식도염이라면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했는지 조직 검사로 파악한 뒤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고 혹은 아까 주신 것처럼 식도염이 심해졌을 때 천공이나 출혈이 있을 때는 내시경으로 최근에는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심해져서 천공이라든지 심한 경우까지 생긴다면 수술적 치료를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수술입니까? 천공이 많이 심한. 천공이 있을 때는 식도에 천공이 있는 부분에 만약 염증이 심한 상태의 천공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절제하고 다시 이어주든지, 혹은 이제 단순한 천공일 경우에는 천공인 부분만 수술적 치료로 메워주는. 네. 치료를 통해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됐다고 하더라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재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커피나 술, 초콜릿,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는 습관을 자제하고 식사 후에는 적어도 2시간 뒤에 자리에 눕는 게 좋습니다. 취침 시 역류나 속쓰림 증상이 있을 때는 머리 쪽을 약간 올려둔 채로 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식도염증이 반복되면 그로 인한 협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협착이란 관으로 되어 있는 식도가 자극을 받으면서 좁아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음식을 삼키고 내려보내는 길이 제한되면 불편함이 가중될 수 있으니까 검진과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현재 위내시경 검사는 만 40세 이후 2년마다 한 번씩 받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도 식도나 위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늦지 않게 내시경을 받으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과유불급, 지나침은 부족함과 마찬가지라는 뜻인데요. 운동 역시 과유불급이란 말이 적용됩니다. 건강하기 위해 하는 운동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을 지속할 때 운동은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본인의 체력이나 운동 수행 능력에 비해 과도한 운동 강도 및 운동량으로 운동하게 되면 신체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무리한 운동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먼저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근육통, 관절통과 같은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운동 후 통증은 24시간에서 48시간 지나면 대부분 호전이 되는데요. 그 이상 통증이 지속이 된다면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해서 손상된 근육이나 관절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유해산소로 알려져 있는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돼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 생리불순이나 무월경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최근 크로스핏이나 스피닝과 같은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고강도 운동을 수행하기 힘든 신체 상황에서 과도한 운동을 지속할 경우 근육세포 손상으로 인해 횡문근 유해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횡문근 유해증은 충분한 휴식과 수액을 통한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신부전증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운동 후 심한 근육통, 피로감, 오심, 콜라색과 같은 소변 증상이 나타난다면 횡문근 유해증을 의심해보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운동 후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체력과 운동 수행 능력을 알고 적절한 운동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하루 30분에서 1시간씩 일주일에 3일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하되, 가볍게 걷기 정도에 해당하는 저강도 운동부터 시작해서 빠르게 걷기나 달리기 정도에 해당하는 중강도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을 시작하기 전 근육의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전신 스트레칭 같은 준비 운동을 필수로 하고, 운동 후에도 스트레칭을 해서 정리 운동을 해야 하는데요. 운동을 할 때는 반동을 이용하지 말고 간단하고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운동의 강도를 높여가는 게 좋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적절한 자세를 숙지해 운동하는 것 역시 운동 후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감정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면 즐겁고 잠이 잘 오고 식욕이 줄어들고요. 도파민이 잘 분비되면 의욕과 흥미가 생기고 성취감을 잘 느끼게 됩니다. 이런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량은 평소 생활 습관을 통해 늘릴 수 있는데요. 요즘 봄볕이 제법 따스해졌죠. 햇볕을 잘 쬐면 세로토닌 분비량이 늘고 알록달록 자연경관을 접하면 도파민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조금 잠잠한 날 햇볕과 녹음을 벗삼아 행복한 산책 즐겨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후기 건강 뉴스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